심장이 숨이 차할 때까지 죽어라 뛰면은 좀 나아질 거야. 소리쳐 노래 부르다 말고 토하듯 울어도 좀 나아질 거야. 내 속에 깊이 가둬두었던 내가 원한 멋진 날개. 한 번은 높이 날아올라서 새로운 공기를 난 마셔볼 거야. 특별히 원하는 건 없어. 그저 내 존재를 난 확인할 거야. 가수 박하요비의 5집 수록곡 중 사막을 나는 나비 가사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사방을 둘러봐도 물 한 방울 없고 풀 한 폭이 있지 않은 사막을 홀로 날고 있는 나비가 있습니다. 높이 날기 위해 애쓸수록 먼지와 모래로 시야는 엉망이 되지만 그래도 날개짓을 포기할 수 없죠. 날아오른다는 것은 내 존재에 대한 증명이자 내가 가장 원하고 또 믿는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훌쩍 다가온 2020년의 마지막 달. 유난히 힘들었던 올해. 당신 역시 숱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끝내 접지 않고 간직해온 자신만의 날개가 있었음을 압니다. 부디 다가오는 2021년에는 그 날개로 조금 가벼워지길, 더 높이 날아오르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겨울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천수호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수호 시인님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200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옥편에서 미꾸라지 추자 찾기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내신 작품집으로는 아주 붉은 현기증, 우울은 허밍이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6년 만에 신작 시집 수건은 젖고 댄서는 마른다를 내셨습니다. 시집 출간하시고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원래는 모두에게 그랬겠지만 굉장히 좀 힘든 시기였잖아요. 네. 저도 1학기 때는 그 온라인 강의 시스템에 적응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그나마 그 시스템에 좀 적응이 돼서 잘 지냈고요.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 수업만 학교 나가고 다른 날은 거의 집에서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주최하는 그 역시 낭독회를 대구에서 하고 왔습니다. 아, 네. 낭독회를 하고 오셨구나. 네. 그 올해는 그런 낭독회 행사도 너무 많이 취소가 돼서 그렇죠. 그런 자리가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거리두기 하고 좀 넓은 공간에서 해서 네, 30명만 네, 신청받아서 했습니다. 네. 이 상황이 어서 정리가 돼서 내년에는 좀 행사도 많이 하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매일매일 들고 있습니다. 천수호 시인님은 낯선 시선과 언어에 대한 독특한 감각을 가졌다는 평을 듣고 계시는데요. 이번 작품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것 역시 감정과 이미지의 매력적인 조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수록 시 중에 차창의 유리가 내 얼굴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제가 잠깐 읽어봐도 될까요? 네. 마스크팩처럼 단번에 뜯어내는 영혼. 검은 숲이 뒤엉킨 깊은 동공의 터널이 무너질 듯 흔들린다.
몇 겹의 층위를 오가지만 어딘가에 닿을 창은 도무지 한 곳에 닿지 않고 깨어나지 않는 한 사람의 악몽을 오래 끌고 가듯이 열차는 한 번씩 소스라치고 이런 시가 있는데요. 시적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독특하고 이미지 처리에 있어서도 특유의 감성이 느껴집니다. 이런 시는 어떻게 탄생하는 건가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좀 혼자 놀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살던 곳이 도시 변두리였는데 혼자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뭐 꽃이며 또 풀이며 곤충이며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관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유심히 들여다보는 그런 습관이 시각적인 것에 좀 민감하게 만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제 바라볼 때 그 이미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멋대로 보는 네,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시 속에서 다소 이제 엉뚱한 그런 시선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시인의 눈이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딱 엉뚱하게 볼 때 탄생하는 게 시인 것 같아요. 시인님께서는 등단 당시에 긴장된 시적 질서와 패기 양면에서 탁월한 재능과 힘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을 들으신 바 있는데요. 이번 시집에서 그동안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하시면서 시인님의 시적 역량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집 수록작 중에 그 자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생이 거기 닿았다는 신호처럼 눈 녹은 물속에 싹이 튼다. 그리고 회기선이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에게 사랑은 사상 누각이다. 그에게 집은 새로 지어서 다음 파도에게 넘기는 것이다. 시인님은 올해 등단하신 지 17년 차가 되시잖아요. 네, 어느덧 그 정도 됐네요. 네. 어떠세요? 그 등단하셨을 때랑 지금이랑 생각해 보시면 어떤 변화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네, 아무래도 등단했을 쯤에는 좀 반짝하는 그런 발상 위주의 시, 발상이 약간 시가 촉발되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단작도 이제 5편 뒤지다가 5편에서 미꾸라지 추차찾기라는 그 시를 썼던 것 같은데요. 시간이 갈수록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하게 되고 약간 의도적으로 그 발상의 이면 쪽으로 이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더 두드러지는 시적인 역량 뭐 이렇게 좀 거창하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갈수록 어떤 그 대상의 뒷모습을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초기에는 그 대상의 표면을 보면서 쓱 스치는 어떤 그런 번쩍임 같은데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가졌다면 요즘은 약간 그 발효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조금 더 두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자리 같은 그런 시 구절 보면 제가 이제 가장 친한 친구를 떠나보내고 나서 그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곳마다 약간 그 친구가 재탄생하는 것 같은 재탄생한 어떤 조짐 같은 것을 제가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봄에 그 새싹이 나는 것도 그 친구의 생이 거기에 닿았다는 어떤 신호로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회기선 같은 경우에 그 사랑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건 뭐 영원할 수 없는 거고 또 그 하나의 사랑을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어떤 집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었고요. 또 크게 보면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삶도 그 하나의 어떤 삶이 넘어지고 사라지고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에 이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 구절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시인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나이 드는 게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작가의 책을 오래 보는 일도 그런 면이 되게 궁금하고 저 자신한테도 내가 나이가 더 들면 어떤 글을 쓰게 될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인님 시집 읽으면서도 아 이것이 연륜인가? 라는 생각을 아주 많이 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슬프죠 뭐. 뭔가 네 약간 쓸쓸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또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인간과 관계와 삶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은 시선이 느껴지기도 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집 제목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수건은 젖고 댄서는 마른다. 이게
시집에 수록된 시 중에 거울아 거울아의 한 구절이잖아요. 네네. 시집 제목을 이걸로 정하게 된 과정을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제목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단이 잘 안 서서 편집인들의 말에 귀를 좀 많이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그 시가 무엇이냐 해도 이 한 줄이 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의 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도 이 한 줄이 답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을 해줘서 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거울아 거울아라는 그 시 속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네. 우리가 이게 젖고 마른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수분의 이동이 있는 낱말인데 이 수분이라는 게 생명성과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잖아요. 네. 이런 수분이 젖고 마름의 어떤 이동을 통해서 죽음의 이미지들을 조금 더 구체화했는데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각자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에 닿으려고 이렇게 일상을 늘 춤추는 댄서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춤을 추면서 또 수건을 젖게 하고 또 그 몸은 마르면서 차츰차츰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수건이라는 게 우리 일상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 가까이 있는 수건을 통해서 그 우리 삶의 어떤 수고로움을 좀 읽으면서 죽음으로 가는 여정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했는데 너무 거창하네요. 제가 표현하고 아니요. 보니까. 아니요. 정말 공감이 되게 많이 되고 슬프지만 진실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아유, 다행입니다. 진실은 슬프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인님의 이번 시집에 수록된 시들 중에 차창의 유리가 내 얼굴에, 숨은 운명, 창과 창 사이의 힐끗, 그 방의 유령 등의 시를 보면 창의 이미지가 많이 나옵니다. 시집 해설을 써주신 고봉준 평론가님께서도 이렇게 써주셨어요. 천수호의 시에서 풍경들은 종종 창을 통해 도래한다. 무엇보다도 창은 시각적 대상, 풍경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도 하셨고 또 천수의 시는 언제나 두 세계의 사이를 사유하며 그에게 창은 그 사이에 대한 표상이자 거기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라는 문장도 쓰셨어요. 네. 고봉준 평론가님의 해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고봉준 평론가 굉장히 편하게 써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여기 창에 대한 이미지는 제가 등단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여행 간 데가 티베트였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 티베트의 창을 굉장히 사진으로 많이 찍었더라고요. 제가 창만 찍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는데 찍어보니까 그 창에 유독 좀 집중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창이라는 게 그 프레임에 따라서 그 안과 밖의 그 풍경들이 굉장히 달라 보였고요. 일상적인 시선과 굉장히 다른 관점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그 나무를 바라보더라도 그 창을 통해서 어떤 프레임에 갇힌 나무를 바라보는 느낌은 정말 좀 다르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여행할 때마다 자꾸 창을 찍게 되고 창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단절된 듯 하면서도 또 연결된 세계고 또 마치 스크린처럼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이렇게 겹쳐 보이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밤이 돼서 어두워지면 아까 우리 열차 시에도 있었다시피 네. 창은 또 하나의 어떤 검은 거울이 돼서 제 스스로를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창을 통해서는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그 창이 저만의 어떤 시선을 갖게 하는 프레임 같은 거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아요. 거울 같기도 하고 네. 어떤 틀이 되기도 하고 네. 네, 창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또 이번 시집에서는 죽음과 병을 시적 주제로 다룬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담석증이라는 투석형, 이불무덤, 중독자, 비문증, 불면증 등이 시에서도 그런 게 느껴지고 시인의 말에서도 아픈 사람들이 서울에서 양평으로 건너가는 것은 칠흑의 한밤중이 아름답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라고 쓰셨어요. 이번 시집 묶으시면서 이런 죽음과 병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았어요. 어떠세요?
네, 이번 시집 읽고 울면서 전화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좀 죄송스러웠는데요. 사실 지금 언니가 췌장암으로 투병 중이거든요. 상황이 참 많이 안 좋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언니가 아플 때 제가 좀 양평을 자주 오갈 일도 있었고 또 제일 친한 친구가 유방암으로 이제 떠났는데 그 친구가 양평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좀 양평이 좀 각별하기도 하고 또 양평이란 곳에 가보면 또 서울에서 아픈 사람들이 마지막을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양평의 생각들이 굉장히 좀 제 이번 시집에 그게 많이 녹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시집을 통해서 아픈 언니한테도 그냥 병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앓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는 그 수백 가지 어떤 병들이 잠복 중이라는 것은 이제 언니의 일만이 아니고 모두의 일이고 그것 또한 또 우리가 또 삶의 어떤 증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는데 물론 뭐 그것이 언니한테는 위안이 크게 되진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제 스스로에 대한 위로 같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시집에 죽음이 참 많이 나오는데 병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단순하게 어떤 무서운 거, 또 굉장히 두려운 거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이 거쳐가는 하나의 정거장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마냥 어떤 슬퍼하기보다는 죽음을 통해서 더 잘 나를 들여다보게 되고 또 죽음이 있음으로써 이 현실이 더 의미 있다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이라는 게 이제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미 떠난 또 다른 그와의 어떤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떠나고 나서 알게 되는 또 다른 그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을 삶의 어떤 연장선에서 바라보면서 떠나도 떠나지 않는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좀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사실 죽음과 병이라는 게 늘 우리 근처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 누구나 겪는 것이고 그리고 올해는 정말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 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전 그렇죠. 세계적으로 네. 죽음이란 거는 모두에게 공평하겠지만 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병이란 것은 이렇게 또 다른 것이구나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낀 해이기도 해서 올해 많은 분들이 죽음과 병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죄송하게도. 네. 아니요, 그건 운다는 건 전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제 생각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네.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어떤 슬픔을 느끼든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건 값진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천소 시인님의 수건은 젖고 댄서는 마른다를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 나눈 죽음과 병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다양한 생각을 하실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읽어주세요. 시인님께서는 네, 시인님께서는 시인으로 사시는 삶 외에도 이제 여러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학생들과 시를 읽기도 하시고 출판사의 기획위원으로도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시인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시인으로서 교육자로서 또 기획자로서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시인님의 모습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 여쭤본다면. 네, 그 출판 기획자는 사실 후배가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준 것이고요. 시인과 선생이라는 것은 둘 다 참 벅찬 것 같습니다. 매일 시를 생각해 보지만 그 매일 시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제 시인이라는 게 제게는 굉장히 벅찬 것 같고요. 그래도 또 좋아서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강의하는 것에 있어서도 내가 바보여서 또 다른 바보를 이어가게 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제게 주는 긴장, 위안 뭐 이런 것이 더 많아서 항상 그 시간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시를 읽고 시를 느끼고 하는 이런 시간이 되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말 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시를 잘 안 읽다가 이 방송하면서 시를 읽기 시작했는데요. 네. 뭔가 시를 읽는 시간은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고 짧은 글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느껴지고 그래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영상이나 짧은 어떤 것들에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시대일수록 더더욱 시를 많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요즘 생각보다 시를 참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SNS에도 각자 올리기도 하고 그 짧은 한 구절만 이렇게 떼서 올리는데도 울림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가 확대되는 느낌이라서 저는 굉장히 기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네, 여러분 시 많이 읽어주세요. 시는 정말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신다면. 네, 뭐 시인이라는 게 원래 계획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뭐 계획이나 뭐 이런 거는 또 딱히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지금까지 제가 쓴 시집들이 되게 좀 묵직했어요. 그래서 좀 이제는 밝고 좀 가벼운 이미지로 시를 좀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산문집을 하나도 낸 게 없어요. 그래서 에세이들을 좀 모아서 이걸 한번 내볼까 이런 마음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시인님의 에세이 되게 기대돼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될지 모르겠지만 잘 될 거예요. 네. 지금부터는 지금 만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낭독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인님께서 직접 골라오신 시를 시인님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시 읽어주실 건가요? 네,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언급해 주신 시라서 벨트 우체통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벨트 우체통. 갓 쉰이 되어 소나무 아래 묻힌 친구. 3년 투병하면서 온갖 원망을 남편에게 다 쏟아붓는 것이었는데 그 남편은 별별 소리를 다 듣고도 무심한 법조인이었는데 친구는 그의 무덤덤함이 무덤같이 끔찍하다고 그리움도 외로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푸념처럼 넋두리하곤 했었는데 그 친구 어느덧 이죽이라 모처럼 그 소나무 찾아갔더니 아름드리 그 나무 아랫도리에 친구 남편의 벨트가 단단히 묶여 있다. 이 세상 일을 다 모르고 떠나는 일이 얼마나 다행인가. 혼자 중얼거렸는데 소나무는 제 허리춤의 벨트가 이미 오래 묵은 제 몸의 것이라는 듯 딱 맞는 품으로 편안히도 당겨 끼고 있었다. 나는 그 벨트에 엽서 하나를 끼워놓고 묵묵히 돌아설 뿐이었다. 감사합니다. 네. 천수호 시인님의 벨트 우체통을 들어봤습니다. 이 시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제가 이 시 낭독한 건 아무래도 낭독할 때 이 시 내용이 좀 잘 들어올 것 같았고요. 지금 제가 막 낸 이 시집이 이런 그 벨트 우체통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담았고요. 네. 지금이 12월인데 그 유난히 힘들었던 그런 올 한 해를 잘 떠나보내는 그런 엽서 같은 시집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새해를 더 행복하게 열게 하는 그런 절절한 기원의 엽서를 담고 있는 우체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 나름의 어떤 염원으로 이런 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지나가는 해를 잘 보내고 네. 새해를 기원하는 의미로 읽어주셨습니다. 저는 시인님 시 중에 다 좋은 거 되게 많았지만 그 이제 지겹다고 안 할게 라는 네. 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네. 그 시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쓰시게 되셨는지 뭐. 그 시는 아버지를 보내면서 썼던 시예요. 네, 아버지가 이제 그 요양병원 응급실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저희와 작별하기 직전에 이제 지키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도 이제 한 5개월까지도 계속 조의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다른 사람들의 애도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이 제 아버지에 대한 저의 애도 기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 시를 써봤습니다. 네.
그럼 송도라는 시에서도 네네. 그런 느낌이. 네, 그 송도는 제일 큰 언니가 제가 한 3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저희 아버지가 이상하게 이제 큰 언니를 되게 좀 많이 혼을 많이 냈대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표현을 좀 안 하시는 분이라서 아버지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몰랐지만 제 생각에는 그 큰언니가 떠나고 나서 아버지가 되게 좀 미안하고 아팠을 것 같아요. 17살 때 떠났는데 근데 아버지가 이제 87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송도에 가서 그 바다를 내다보면서 그 아버지와 언니가 지금 같은 공간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두 사람을 좀 화해시켜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화해의 느낌으로 제가 쓴 시예요. 네. 아, 그러시구나. 네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대화의 조건이나 네. 권태 이런 시를 보면 네. 또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또 시인 만나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런 대화의 조건 같은 시 쓰실 때 어떠셨는지. 네. 뭐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친구와도 그렇고 그죠. 그 대화라는 게 참 이게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소통하고 싶어도 그죠. 꽝꽝 언 어떤 얼음판, 빙판이 네, 어떤 그리고 그 속에 나뭇잎 같은 게 끼어 있으면 그게 타투가 되고 그게 상처가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 대화에 관해서 좀 유심히 제가 생각해서 써본 시입니다. 네. 맞아요. 대화의 조건도 그 빙판이 되게 잘 느껴졌고 네. 그 권태라는 시는 읽으면서 제가 되게 좀 뭐랄까 서늘했어요. 이 권태를 이렇게 네.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 과격하게 썼죠. 그 권태에 대한 어떤 정의 같다는 생각도 네, 들고 막 네.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유심히 읽어주셔서 네, 복 받으셔서. 네, 여러분 이 밖에도 천수호 시인님의 수고는 적고 댄서는 마른다를 읽으시면 더 풍부하고 다양한 많은 시들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는 지금 만나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해보겠습니다. 작가들이 최근에 꽂힌 음악이나 영화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코너인데요. 네. 요즘 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요즘 좀 오보에에 좀 빠져 있어요. 근데 제가 연주가 아니라 네. 그럼 꼭 제가 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보에로 연주하는 곡을 열심히 좀 듣고 있어요. 그 연주곡에 많이 빠져 있는데 그 제 친구 중에 그 대학교 때 쓰러져서 몸이 많이 불편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굉장히 좀 외롭게 이렇게 살아온 친구인데 그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새벽 5시 반에 출근을 한대요. 그 전동 휠체어를 타고 그 출근해서 아무도 없을 때 그 오보에를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오보에 소리가 좀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도 출근하지 않을 때 그 새벽에 가서 이렇게 연주를 한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곡을 연주하나 물었더니 그 영화 미션에 나오는 OST 그죠? 그 가브리엘의 그 오보에 같은 거 그리고 또 바흐의 그 D선상의 아리아를 주로 연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친구의 연주를 제가 원격으로나마 듣는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처음 찾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듣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때 이제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한 2학년까지 꿈이 뭐였는지 아나 물었더라고요. 그래서 뭐였나 물었더니 등대지기였대요. 그래서 그 말들이 등대지기와 이 친구의 오보에와 이런 것들이 되게 짠하게 와닿아서 이제 그 오보에의 그 연주를 듣게 됐는데 듣다 보니까 이 그 오보에 소리가 뭔가 아득한 어떤 외로움이 묻어 있는 소리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소리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그 봤던 소설 중에 그 바다 사이 등대라는 그 소설과 그 파도가 지나간 자리로 영화로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때 그 등대의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이렇게 이 친구의 모습도 계속 겹쳐지고 그래서 혼자 이 오보에를 계속 지금 듣고 있어요. 오보에의 그 연주곡을. 네. 되게 시인님의 시 같아요. 저 시 쓰고 싶어요. 그걸 갖고. 그 오보의 소리를 생각하니까 네. 그 바다 등대지기 뭐 이런 말씀도 그렇고 네. 시인님의 시에서 느꼈던 그런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네. 되게 그냥 되게 뜬금없지만 쓸쓸한 한밤중에 기차에 타서 그 까만 창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도 떠오르고 네. 거기에 오보에가 배경음악으로 깔리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도 네, 들고. 네. 그 친구가 늘 그러거든요. 언제 와? 언제 올 거야? 이제 늘 그 말을 해요. 지금 원주에 있는데. 그래서 곧 가. 그러면서 몇 개월이 가고 이런 게 되게 좀 미안해서 또 그 친구에 대한 미안함을 한편에 시로 쓰고 싶기도 합니다. 네. 네, 그 시인님의 그 오보에에 관련된 시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네. 에세이와 함께. 네. 지금까지 신작 시집을 내신 천수호 시인님과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작별 인사 대신에 네. 가볍게 여쭤볼게요. 네. 천수호 시인이 가장 먹고 싶은 소풍용 도시락 메뉴를 꼽자면?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제가 초등학교 소풍 갈 때 김밥을 안 사준 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그냥 그 양은 도시락에다가 멸치볶음이랑 계란 프라이를 얹어준 적이 있는데 그게 창피해 가서 제가 이제 소나무 밑에 가서 혼자서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의외로 되게 맛있더라고요. 멸치볶음 짱인데.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엄마가 지금 89이신데 제가 엄마 댁에 이제 반찬을 해드리러 갔더니 그 도시락이 아직 찬장에 있더라고요. 그 양은 도시락이요? 네네. 그래서 그 도시락에 엄마가 사주는 그 도시락을 한번 먹고 싶습니다. 네.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양은 도시락에 담긴 멸치볶음과 계란 프라이. 네. 거기 참기름만 있으면 그냥 네. 참기름에 김만 있으면 맞네요.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코너를 마치면서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거나 청취자분들께 전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제가 11월에 시집이 나오고 또 12월에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유독 원래 힘들었던 그런 한 해를 보내면서 그 끝부분에 와서 시집도 나오고 또 이런 장소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요즘 낭독회도 잘 못하고 또 독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이런 때 이렇게 우리가 문장의 소리라는 것을 통해서 독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천수호 시인님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가 마련한 3분 광고 지금 읽어요 시간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책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은 3분뿐. 오늘의 광고주는 박성현 시인입니다. 박성현 시인님은 2009년 중앙일보 중앙시인 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하신 후 첫 시집 유쾌한 해전 목마의 서랍을 내셨고 얼마 전 두 번째 시집 내가 먼저 빙하가 되겠습니다를 출간하셨습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예, 최진영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연말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저는 지난 10월에 시집을 내고 침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방금 침착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정확히는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새 책을 내고 제 몸에서 뭔가 크고 무거운 게 쑥 빠져나가는 이 불가항력의 쓸쓸한 이 기분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도 머지않아 통제될 것이니 올 12월만큼은 늦은 봄처럼 편안히 더 잘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날을 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개인적으로 가장 즐거웠던 일 2가지 정도 꼽으신다면? 네, 돌이켜보면은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코로나19 사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걸 보면 건강이 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그 느낌을 갖고 있어갖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있다면 당연히 내가 먼저 빙하가 되겠습니다. 발간한 것일 거고요. 그리고 2번째는 문장의 소리에 감히 제 시집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하실 책은 역시 내가 먼저 빙하가 되겠습니다겠죠? 네. 다른 책도 생각해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손이 바깥쪽으로는 굽지 않더군요. 그래서 빙하색 표지가 하도 저를 애처롭게 쳐다보는데 네. 여전히 그 눈망울이 선명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련된 시간은 3분입니다. 정확히 3분 후에 마이크가 꺼지니까 그 안에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성현입니다. 제가 이번에 간행한 내가 먼저 빙하가 되겠습니다는 문학수첩에서 간행했고요. 지난 10월 달에 나왔습니다. 2020년 우수 출판 콘텐츠 선정작이기도 한데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쑥스럽지만 빙하색 표지만큼이나 깊고 서늘한 언어, 깊고 간결한 언어들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시집을 통해 제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를 쓰는 제 자신의 실루엣 정도는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시인의 말에도 썼던 것처럼 아프다 보면은 목숨이 부질없다고 느낄 때가 찾아옵니다.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더 절실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모호해지는 것이겠지요. 2018년도 병은 저를 완전히 멈추게 했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먼저 빙하가 되겠습니다는 그 병과 그 병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 시선 속에 들어가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아프다는 사실 자각한 후에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걷다 보면 그 걸음의 속도를 가만히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속도는 다시 나라는 존재의 내면을 뒤흔들어 버리죠. 이 저녁이 머물다는 이 시집을 여는 첫 번째 시입니다.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녁이 머물다. 바람이 불었네. 미세먼지가 습격한 후 외투에 툭 떨어진 햇살 한 줌 물컹했네. 잠시 병을 내려놓고 걸어 다녔네. 시청과 시립미술관이 까닭없이 멀었네. 정동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해 기우는 서천에서 부스럼 같은 구름을 보았네. 물고기는 허공이 집이라 바닥에 닿지 않는데 나는 바닥 말고는 기댈 곳이 없었네. 가파르게 바람이 불어왔네. 내 몸으로 기우는 저녁이 쓸쓸했네. 쓸쓸해서 오래 머물렀네. 내가 먼저 빙하가 되겠습니다. 라는 문장은 이 시집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시 빙하기의 한 구절이기도 하지요. 2018년도에 장모님께서 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라 황망하기만 했는데 제 아내는 오죽했을까 싶습니다. 저희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왜 얼음처럼 차갑기만 한 건지, 왜 길고 긴 장마처럼 그치지 않은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빙하가 되겠다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제 내면에 담긴 시 빙하기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빙하기. 당신 두 눈에 서려 있는 얼음이 먼 하늘로 스며들다 지쳐 우두커니 서 있는 노을 같았습니다. 마음만 움켜쥐고 얼어버린 거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살얼음 졌으니 오늘만큼 물러설 곳이 생긴 거겠지요. 그렁그렁 남은 햇살을 손바닥으로 쓸어 모으고 가루약을 털어넣듯 삼켰습니다. 시를 낭독해 주시고 계시는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박성현 시인님의 내가 먼저 빙하가 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박성현 시인의 두 번째 시집 내가 먼저 빙하가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빙하가 되겠습니다. 그 두껍고 어두운 곳에서 당신을 녹일 햇살의 울음을 기다려야겠습니다. 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 뜨거운 빙하기가 담긴 시집입니다. 이 겨울 꼭 어울리는 책이 아닐까 합니다. 3분 광고 지금 읽고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작가분들 그리고 독자분들은 문장의 소리 대표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메일 주소는 munjang@
arko.or.kr입니다. 문장@arko.or.kr. 선정되신 분께는 5만원권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수상한 취미는 바로 아이돌 현재 덕질입니다. 권혜영 소설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권혜영입니다. 네, 권혜영 소설가님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2020년 실천문학의 들깨들의 트랙리스트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달이에요, 벌써.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냥 계속 혼자서 새로운 소설도 쓰고 기존에 썼던 소설도 고치고 뭐 책도 읽고 뭐 그 와중에 틈틈이 K-팝에 과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과몰입을 하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권혜영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취미는 바로 아이돌 덕질이에요. 근데 그중에서도 더 보이즈의 현재를 좋아하신다고. 네. 그 현재는 언제부터 좋아하신 건가요? 올해 초부터 올해 초? 네,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문외한이어가지고 네. 더보이즈는 언제부터 활동을 한 그룹인가요? 더보이즈는 2017년 12월 6일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 현재에게 빠져들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올해 초에 제가 이제 아무도 덕질하지 않고 인생 노잼이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쯤이었는데 이제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다가 이제 심심하니까 이제 TV 보면서 이제 먹어야겠다 싶어서 이제 리모컨을 전원 버튼을 누르고 이제 바로 딱 나온 프로를 그냥 별로 채널 바꾸기도 귀찮으니까 네, 보고 있는데 그 화면에 되게 얼굴이 잘생긴 친구가 네.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일까 궁금증이 생겨서 이제 개인 직캠 영상들을 이제 찾아봤죠.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얼굴로 이제 큰 호감을 준 것도 모자라서 무대 장인이기까지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서히 스며들어서 지금 진심이 되어버렸어요. 첫눈에 반하셨구나. 네. 네. 저희 문장의 소리 구성 작가님이신 정선임 작가님에 따르면 권혜영 작가님이 그 현재의 굿즈를 애지중지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두 분이서 만났는데 그때도 그 굿즈 중에 하나인 포커에 지문이 묻는다고 이렇게 소매로 열심히 닦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권혜영 작가님에게 현재 굿즈란 무엇인가요? 저의 재산 같은 재산 존재. 그쵸. 네. 매일 닦으시나요? 네? 아니요, 매일 닦지 않고 뭐가 묻으면 네, 뭐가 묻으면 닦습니다. 그 굿즈들 소개해 주신다면 굿즈 어떤 게 있는지. 굿즈에는 이제 그 앨범을 깠을 때 나오는 공식 포토카드를 제가 이제 주로 모으고 있고 이제 또 다른 굿즈는 사실 별로 저 같은 경우는 안 모으는 축에 속하는데 콘서트를 하면은 MD가 나와요. 이제 뭐 티셔츠라든지 맞아. 뭐 모자라든지 네 그런 것들. 네. 올해는 그러면 공연은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을 해서 그거에 기념하는 굿즈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구나. 지난번에 저희 작수치에 나와주신 그 김은주 시인님께서는 도라에몽을 무척 사랑하셨는데 도라에몽이 그려진 뭐 실내화나 수건 등을 사용할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잘 모셔둔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권혜영 작가님께도 굿즈란 그런 것이겠죠? 입거나 쓸 수 없는 것. 그렇죠. 티셔츠를 사면은 잠옷으로 이제 입고. 그 가장 나의 가까운 그러시구나. 네, 그 마음 너무 이해가 됩니다.
자, 이쯤 되면은 권혜영 작가님의 현재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예스 또는 노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하루 중 나에 대해 탐구하고 생각하는 시간보다 현재의 감정과 행동을 주시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 노. 내가 소설가로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를 오래오래 덕질하기 위해서다. 예스. 예스. 현재와의 로맨틱한 데이트와 30년 수명을 맞바꿔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노. 그쵸. 그러시면 안 됩니다. 30년 너무 심했어. 그럼 몇 년까지 타협이 되는 거예요? 3개월. 3개월 정도는 그래 맞아. 네. 30년 너무 길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yes or no 대답하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중 나에 대해 탐구하고 생각하는 시간보다 현재의 감정과 행동을 주시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라는 질문에 no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은 그에게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 일인데 어느 정도 투자를 하세요? 시간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현재를 보는 시간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의 루틴처럼 정해놓고 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제가 바쁘면 아예 안 찾아보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현재만 보는 날도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뭐 내가 딱히 할 일이 없는 날에 그날 뭔가 떡밥이 쏟아졌다. 그러면 이제 꼴딱 밤을 새서라도 볼 수 있는. 사랑에 빠진 사람. 내가 소설가로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를 오래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다의 예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권혜영 작가님이라면 현재 덕후와 그 소설가로서의 성공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근데 그러니까 소설가로 성공해서 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뭐 굿즈를 뭐 많이 살 수 있어서 뭐 좋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소설가랑 덕후의 삶 사이에 그러니까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약간 그것들을 좋아할 때 내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순정해지는 것이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네. 소설을 좋아하는 마음과 현재를 좋아하는 마음은 순정하다. 네. 순정함 좋고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인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순정하게 누군가를 좋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워낙에 그게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문학 얘기를 또 저희가 하긴 해야 되니까 문학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권혜영 작가님의 당선 소감 중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괜찮으신가요? 네. 몇 년 전에 길을 걷다가 우연히 채애와 마주쳤다. 덕후가 개를 못하는 건 학계의 정설이라고 하는데 그걸 깨부순 것이다. 나는 살면서 자주 그날을 곱씹었다. 신변에 울적한 일이 벌어질 때, 쓰고 있는 소설이 잘 안 풀릴 때, 혹시 그날 내가 10년치 오늘 다 써버린 걸까? 하는 두려운 기분이 들곤 했다. 당선 소감을 쓰고 있는 지금, 이제 나는 그날 일을 예전처럼 자주 떠올리지 않으리라 예감한다.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의 운이 더 남아있다면 앞으로 내가 써나갈 소설들이 그것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당선 소감에 나온 채애가 현재인가요? 아니요. 현재는 아닌 다른 채. 그때의 과거의 채였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채애를 만났던 때. 그냥 동생이랑 같이 홍대 근처에서 영화를 보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이제 연남동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역시 보려면 홍대로 와야 되는 것인가? 네, 근데 이제 저기 멀리서 이제 마스크를 쓴 되게 익숙한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사복도 분명히 내가 아는 사복이고 마스크를 썼지만 내가 아는 얼굴인데 약간 좀 긴가민가 해서 맞나 아닌가 하면서 그러다가 좀 망설이다가 이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잡아야겠다. 그래서 잡아서 맞냐고 혹시 물어봤더니 마스크 벗어주면서 막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네. 실제로 본 거잖아요. 그쵸. 채애를 영상이나 사진으로만 보다가.
네네. 그때까지는 콘서트도 아직 안 했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나는 봐도 가짜 같을 것 같아.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정말 떨어진다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뭔지 알 것도 같고 되게 놀라운 경험을 하셨네요. 당선 소감을 쓰실 때 이 이야기를 쓰시게 된 계기 같은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매번 이렇게 소설을 쓰고 어딘가에 투고를 할 때 그 들던 감정들이 길에서 이렇게 채를 발견하고선 이제 직접 다가가서 인사를 건네기 직전에 그 혼돈스러웠던 마음이랑 상당히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채에게 뭐 아는 척을 이렇게 해도 될까? 그러니까 모르는 척 이렇게 보내주는 게 예의 아닐까? 막 그런 마음들 아는 척 했는데 그냥 쌀쌀맞게 가버리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했던 마음들이 소설을 이렇게 낼 때마다 들던 생각이랑 같은 재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떡하지? 뭐 이게 될까? 뭐 이번에도 뭐 까일까? 막 갈팡질팡하는 그런 확신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랑 좀 비슷하다. 뭐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내 소설이 이제 됐다고 출판사로부터 이제 연락이 온 순간은 이제 채가 내 걱정과는 달리 이제 아는 척을 했을 때 반갑게 이제 맞아 주던 그 순간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권혜영 작가님이 두 손을 꼭 기도하듯이 쥐고 그때 그 순간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뭔가가 전해집니다. 되게 되게 부러운 순간이네요. 네, 권혜영 작가님의 등단작인 들깨들의 트랙리스트는 유럽 여행을 떠난 누나 부부 대신에 반려견을 맡아주기로 한 주인공이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밴드 들깨들의 멤버를 누나네 빈집으로 불러들이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소설인데요. 등장하는 그 수많은 음악 트랙리스트를 보면서 그 작가님의 음악적 조예가 상당하다는 생각과 함께 어떤 장면이든 작가님의 특유의 능청스러움이 잘 버무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든 사물이든 무언가 온 힘을 다해 좋아하려면 돈이 받쳐줘야 가능한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고, 성장이란 말은 라디오헤드가 1집 파블로 허니에서 3집 오케이 컴퓨터로 나갈 때나 쓰는 말이다. 이거 정말 찰떡 같은 비유. 맞아, 이게 성장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표현인데요. 작가님의 글 안에서는 그 음악이란 게 그 가볍다고 말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들깨들의 트랙리스트를 썼을 당시에는 제가 뭐 밴드 음악을 덕질하고 있을 때여서 그러시구나. 그럼 아까 그 길에서 만났던 채에도 그 밴드는 아니었어요? 아이돌이었어요? 되게 이렇게 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아하시는 층이. 작가님에게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은 어떤 걸까요? 너무 이렇게 투박한 질문이긴 한데 그 좋아한다는 것이 내가 어떤 대상과 그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수나 아이돌을 좋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네. 이런 일방적인 사랑의 어떤 좋은 점, 장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좋아하는, 그러니까 현재를 이제 덕질하는 동안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힘 닿는 만큼은 이제 좋아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그 대상으로부터 특정한 뭔가를 그러니까 원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는 현재가 너무 좋으니까 내 존재를 뭐 반드시 알리고 싶다. 뭐 더보이즈가 뭐 대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은 뭐 사소한 갈망들도 있겠죠. 뭐 콘서트는 뭐 맨 앞좌석에서 보고 싶다. 뭐 길을 가다가 뭐 우연히 마주치고 싶다.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바람이 약간 제 덕질의 추동력이 되지는 않는 거죠. 네. 근데 물론 그냥 좋아하고 있다가 저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진다면 정말 기쁘게 하겠지만요. 순정한 마음이 느껴져요. 뭔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좋아하는 것. 되게 맑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작가님의 소설 중에 여분의 선재라는 작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침대 위에는 선재가 앉아 있었다. 태블릿을 손에 들고 벙찐 얼굴을 한 선재와 그런 선재를 보고 당황해버린 나. 우리는 지금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지만 무슨 말부터 꺼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서 한참이나 서로 하는 탄식 소리만 탁구공 치듯 주고받을 따름이었다. 먼저 말문이 트인 건 나였다. 선재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짧은 부분을 읽어드렸는데 여분의 선재는 짧게 소개해준다면 어떤 내용의 소설인가요? 덕질하는 화자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아이돌이 어떤 기이한 공간 이동의 현상을 겪어서 덕후의 집에 어떻게 오게 돼서 이제 그쵸. 그런 뭔가 많이 작가님의 마음이 많이 투영된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 네. 네, 기대가 됩니다. 권혜영 작가님과 문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작품 낭독의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작가님께서 직접 고르신 작품 일부분을 읽어주실 건데요. 어떤 작품 가져오셨어요? 이거 역시 제가 쓴 미발표작인 사운드와 비전이라는 단편 소설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이돌 덕질 자금을 벌기 위해서 제 삼촌이 운영하는 약간 키키한 로큰롤 바에서 알바를 하다가 이제 겪게 되는 일 중 장면의 일부를 이제 발췌해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권혜영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블러를 옹호하던 남자가 카운터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계산을 하러 오는 줄만 알고 귀에서 이어폰을 뺀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포스기를 확인했더니 2만 원이 찍혀 있었다. 오아시스를 옹호하던 남자는 자리에 남아 반쯤 남은 맥주를 들이켰다. 블러 지지자는 신용카드 대신 로그막의 제목들이 적힌 메모지를 내게 건넸다. 신청곡 요청만 5번째였다. 학생은 블러와 오아시스 중에 누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 나는 사람 좋은 얼굴을 하며 종이를 받아들었다. 억지 미소를 지으려니까 광대에서 격렬히 일어났지만 너그럽게 말했다. 저는 더보이즈가 훌륭한데요. 네, 감사합니다. 뭔가 되게 뭐랄까요? 최고예요. 블러와 오아시스 중에 누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할까? 네, 이 부분을 콕 집어서 낭독해 주신 이유는 사랑? 저는 사실 그러니까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창피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럼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낭독해봤어요. 네. 그게 되게 저는 그 아이돌을 보면 그 성실함이랄까요? 그런 게 너무 진하게 다가오고 그들의 노력하는 모습이 막 상상이 돼요. 그 엄청난 군무와 그리고 아이돌의 노래가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따라 부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노래를 그렇게 해내는 걸 보면은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경쟁자도 너무 많고 그래서 되게 응원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뭔가 더보이즈의 현재를 위해서 더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그가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다면 너무 부끄러워하고 계셔.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체위가 금방금방 바뀌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가 아이돌 덕후라는 사실은 숨기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니까 내 체위가 더보이즈 현재라는 거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를 해도 되나 이야기를 해도 되나라는 부분이 조금 슬그머니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의 2020년에는 현재를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랑한 시간들이 분명 존재하고 그 시간들이 저를 생기 있게 만들어줬고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에게 고마운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이렇게 현재를 좋아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요. 네. 사랑하는 마음은 움직이는 거고 네. 그 과거의 사랑에 대해서 그런 부끄러운 마음 같은 거는 절대 가지지 않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까는 밴드 좋아하셨다고 블러도 나오고 오아시스도 나오고 소설에 라디오헤드도 나오고 네. 여쭤봐도 되나요? 그냥 어떤 밴드 좋아하셨는지? 밴드 음악을 좋아할 때는 이제 해외 밴드를 주로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거리감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한 밴드에서 한 인물에 막 빠져들지 못하고 그냥 판 자체의 아티스트들을 전부 통째로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K-팝을 좋아하는 외국 팬분들이 뭐 방탄소년단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뭐 NCT도 좋아하고 블랙핑크도 좋아하고 그렇듯이 저도 이제 다 전부 막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게 있어서 뭐 1975도 좋아했었고 그리고 뭐 카사비안도 좋아했었고 그 되게 풍부하게 좋아하셨던 것 네, 같아요. 다. 네. 그리고 되게 그렇게 많은 것을 좋아하면 인생이 훨씬 더 풍부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돌 현재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도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단편 소설 쓰는 거 좋아하니까 단편 소설을 계속 쭉 쓰고 싶고 그리고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서 이제 호흡이 긴 이야기가 싹 트면 장편 소설도 도전해 보고 싶어요. 네. 앞으로 작가님의 소설에 나올 그 풍부한 음악 세계도 기대를 해볼게요. 저희가 이거를 작수치 이름을 아이돌 덕질이라고 하지 않고 네. 아이돌 현재 덕질이라고 한 이유가 네. 저희 소설 쓰고 시 쓰는 분들 중에도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돌 덕질이라고 하면 네. 그 기회가 한 번뿐이니까 앞으로 이제 권혜영 작가님을 시작으로 저희가 한 분 한 분 모실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포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작수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현재를 이야기할 수 있게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